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구조라는 이 세 번째 챕터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는 크게 이 사회보험 그리고 이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이 세 가지 줄기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빼고는 우리가 크게 사회복지를 또 언급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이 공공부조는 그래서 주체가 국가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있다는 것, 그에 대한 개념 설명을 지난 7번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 어찌 보면은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구조에 대한 두 번째, 바로 한국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 발달 과정이라는 그러한 이제 챕터를 볼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될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회복지의 실천 현장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와 이전, 또 그 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 한국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그래서 해외 원조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외국의 이 원조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물론 도움만 받아서 성장한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고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또 전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한국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발달 과정을 보시되, 이 두 번째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 나오는 이제 민간 부문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나와요. 민간 부문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보시고 좀 구분하시고 외워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당연히 중간고사 시험에도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지금 이제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역할과 특성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의 전체적인 이 발달 유형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도 제가 이에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의 색깔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굉장히 필요로 해서 이렇게 복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복지는 국민들을 스스로 일하지 않게 만드는 게으름의 산물이다. 복지를 없애버리면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재화를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복지 제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나라가 있고 복지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국가 차원에서 그 나라의 사회나 그 나라 경제나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 색깔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밑에 보세요.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외계층의 욕구 수준도 같이 따라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는요, 배만 안 굶으면은 최고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나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밥을 안 굶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단 말이에요. 누구는 명절이라서 고기도 먹고, 하긴 명절이라서 고기 먹는 건 아니지만
누구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뭐 이러저러한 이제 메인 요리도 만들어서 뭐 가족들이 이렇게 잘 먹는데, 우리 가난한 가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김치와 그리고 간단한 콩나물국과 이 밥에 이렇게 먹는 걸로 만족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옛날 60년대 70년대 초반 가난한 시절에는 그것이 그렇게만 돼도 감지덕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회적인 수준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물론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은 배만 안 굶고 먹을 것만 주면 좋겠다는 나라도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아닐 거예요. 부모님 세대를 해봤자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살짝 뭐 몇 살 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뭐 밥만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지만, 제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19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1950년대 즉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보릿고기를 유년 시절에, 그러니까 10대 초반 시절이나 뭐 초등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2, 3학년 그 나이 때쯤에 이 보릿고기라는 걸 지나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나이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라면은 뭐 지금 5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한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실 거야 아마.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실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반찬이 없을 때, 맛있는 반찬이 없을 때 먹을 거 없다 이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만 말씀하셨을 거야 아마.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옛날에는 배굶었는데,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그것처럼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사회 역할에 대한 수가 증감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조직들이 그래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일단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1950, 6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면서 또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보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경제 발달은 중간계급을 성장시킴으로써, 중간계급을 성장시킨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간계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중산층 사람들, 재산 소득으로 봤을 때 중산층, 이 사람들의 삶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야 아마. 비영리 조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뭐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경제 형태는 어떻게 보냐면은, 국민들이 예를 피라미드형이라 한번 보세요. 피라미드형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소득이 낮다 그러면, 피라미드형은 가난한 사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제일 꼭지점,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 후진국입니다. 후진국에 가면 다 못 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 중에 10대 부자 중에,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1등부터 10등까지 뽑으면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75억 인구 중에 제일 부자 10명을 뽑으면 그 중에 2명이 누구냐면 인도 사람입니다. 3명인가? 아무튼 인도 사람들이요, 인도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요, 세계 75억 중에 제일 부자 10명을 뽑으면 그 중에 2-3명이 인도 사람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한 명도 못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최고,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뭐 37등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5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요. 이건희 회장 지분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 즉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에서 보았을 때 가장 건강한 국가는 누구냐면요, 다이아몬드형 이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예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일부 있지만 중산층으로 평범하게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요, 역피라미드가 되겠죠. 근데 역피라미드는 현실적에서는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다이아몬드형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이상적인 다이아몬드형이 누구냐면 좀 뚱뚱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경제 발달은 결국 이 중간계급이라는 건요,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가 심할수록, 중앙 집권화가 심하다는 건 뭐냐면요, 이것도 나중에 이데올로기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앙 집권화가 심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중앙의 힘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표현들 해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 분권화가 되어 있잖아요. 경상북도의 그린벨트를 풀 것인지 말 것인지 일부 지역을, 이거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면은 경상북도 도지사가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대구는 대구광역시장이, 그리고 대구광역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지금 아파트를 새로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이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32평에 살다가 만약 50평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32평 아파트를 팔았겠죠? 그러면 50평 아파트를 새로 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다 가정해 봅시다. 10억에 샀으면은 아파트 값 10억은 그 집주인에게, 원래 집주인에게 줘야 되지만 아버지는 뭘 또 내야 돼요? 취득세라는 걸 내야 돼요. 아파트를 새로 취득했다고. 그 취득세나 아니면요, 또 아파트를 32평 일단 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팔았을 때 또 발생하는 또 이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대구광역시가 그거를 대구광역시 자산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면은. 그런데 중앙 집권화가 심하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권력을요,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 울산시장, 부산시장, 또는 광주시장, 전라남도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요, 누가? 우리나라 중앙, 즉 청와대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조금 옛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군사 정권 시절에 모든 파워는 청와대가 다 주고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권력을 많이 질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가 심하다는 건요, 중앙이 모든 힘을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지방 분권화가 안 된다, 이 말 보시면 되겠죠? 그래 되면 비영리 역할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비영리 역할이 줄어든다고. 비영리는 한마디로 개념적으로 일단 보세요. 여기서 비영리는 뭐냐면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영리는요, 영리는 돈을 벌 목적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가 심해지면 비영리 부분의 역할이 결국에는 줄어든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 집권화가 심해졌다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힘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 비영리 역할이 줄어든다는 거 바로 뭐냐면요, 중앙 집권화가 심해졌다는 거는, 커졌다는 건 정부의 힘이 커졌단 말이거든요. 중앙의 힘이 커졌단 말이거든요. 중앙의 힘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돈을 벌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단체들이 들어갈 공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 즉 중앙의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그런 성향을 가진 나라일수록 비영리 역할이 줄어든다. 결국은 뭐냐면은 정부의 힘이 커지게 되면은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지금 요 말은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앙 집권화가 정도가 덜 할수록, 그 말은요, 중앙 집권화가 정도가 덜 하다는 거는 앞에 지금 이 말과 반대되죠.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졌다는, 권력이 분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비영리 조직들에 대해 보다 큰 기회가 들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은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요. 혹 지금 이해 안 됐다 하더라도 뒤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97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1970년대 이전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원조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 그걸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60년대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권이 사회보장에 관한 법과 뭐 공공부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요. 그리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이제 제정하게 되는데, 많이 법은 만들어냈는데 법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자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우리 이제 아버지가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나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고 여러분들 가족 회의를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딱 정했어요. 모든 거 다 정해놨는데 막상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보다 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조금 더 나은 제도와 조금 더 나은 서비스와 모든 것들을 고안해낸 다음 서비스를 이제 하고자 모든 것을 이제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모든 것 정책과 서비스를 다 결정해 놓고 딱 시작하려는데 뭐가 안 돼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려니까. 이해되시겠어요? 60년대 우리나라 모습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6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보면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서 엄청난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은 석유 파동이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가 다시 곤두박질 칠 때 우리나라는 어려움만 당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 대해서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본 나라 중에도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7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공식화와 입소시설 중심의 사회복지 현장.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사회복지에 대해서 왜? 한마디로 해서 국가가 이제 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예를 들었어요. A라는 가정의 아버지가 실직 상태로 있다가 실직 상태에서는 자녀들이 뭐 해달라는 거 아빠 뭐 용돈 주세요. 아빠 휴대폰 바꿔주세요. 아니면 아빠 오늘 치킨 시켜주세요. 이런 거 할 요구가 있을 때 가족의 요구사항을 아버지가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왜? 지금 실직 상태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취업에 성공을 해서 한 달에 300만 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예전에 못 해주던 걸 이제 해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취업했는 곳에서 그 회사가 사업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아버지 월급이 300에서 60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요. 가족들의 요구를 또 퀄리티 있게 더 잘 들어줄 수 있겠죠. 그것처럼 국가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 혜택은 자꾸 좋아지겠죠. 왜? 국가 수중에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국가의 복지 수준은 그 국가의 경제력과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그 국가의 복지 수준과 그 국가의 경제력 수준은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1970년대 이후에 그래서 정부의 사업을 공공의 복지 목적에 따라 위임받아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 한 명 한 명한테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이거나 도움이나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한테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에 맞는 기관을 선정해서 그 사업에 맞는 입적된 즉 증명된 그 기관에다가 뭐합니까? 정부가 예산을 주고 그 사업을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맡겨놓은 거죠. 자, 그러나 결국 뭡니까? 경제개발 우선 정책에 밀려서 1970년대 이후에 국가가 돈이 좀 생기고 해서 복지사업에 많이 투자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 성장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시작은 했고 예전에 비해서 나은 모습으로는 가고 있었지만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이 70년대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80년대 오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용시설이 증가하게 되고 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전문 인력에 의해서 보다 사회복지제도가 더 본격화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988년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세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성과까지 그런 이제 결과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제력 차이는 분명히 날 수밖에 인정하기는 싫지만 또 인정은 해야 되거든요. 현실이니까. 중국과 우리나라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올림픽을 언제 했느냐라고 보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일단은 198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쩌면 좀 더 본격적인 그러한 이제 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복지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경제 성장과 복지의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많은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6공화국 때 노태우 정권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의료보험제도, 지금 이름 바뀌었죠?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실시되고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이때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좋은 법이죠. 왜요? 이 일을 시키면서 한 시간에 요거는 주라면서 그 권리를 보장시켜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양날의 검입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데올로기 때, 다시 제가 그 내용이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당연히 최저임금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일하고 어떤 악덕업주들 같은 경우는 4,000원 줄 수도 있고 5,000원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최저임금에 정함대로 급여를 주니까 얼마나 좋은 법이냐. 맞아요.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양날의 검이라고요. 한쪽으로는 좋은데 한쪽은 또 이렇게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990년대 오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IMF를 맡기 전까지는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큰 용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복지, 즉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이 복지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복지가 크게 확대되는 이유는요, 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국가의 경제력과 그 국가의 복지 수준은 무슨 관계다?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돈이 많으니까 복지에 대해서도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공복지가 확대되면서 김영삼 정부 때, 노태우 정권 다음이죠. 정부 때는 고용보험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 이때 제정된 이 고용보험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실업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는 IMF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IMF라 그러면은 완전히 오랜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IMF 때가 언제였냐면은 지금 수업 듣는 여러분들 딱 연할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가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때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 나이 때 IMF가 우리나라 터졌거든요. 자, 그래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더 어려움에 이제 직면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뭐가 되었다? 큰 계기가 되었다는 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에 맞는 기존 프로그램으로 안 되잖아요. 왜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요. IMF라는 이 경제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프로그램으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은 배 아플 때 먹는 약이 집에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집에 있는 그 구비된 약이라고 해서 배 아픈 약을 먹는다고 머리가 나아질까요? 아니잖아요. IMF라는 그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이 IMF가 터지고 나니까 새로운 신사회 문제가 발생해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는데 옛날 방법을 갖고 와서 적용하면 돼,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언제? 90년대 이후에요.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났죠? 참여복지, 지방분권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지 정책을 너무 또 강화시키고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복지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지라는 건요, 무조건 사회복지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복지는 그렇다고
정말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미니멈 수준에서의 제공해 주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됐고요. 그래서 그 국가 경제력과 그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걸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성에 기초한 그러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국가에서 이 복지제도가 크게 문제없이 잘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 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기 전까지는요, 복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결국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또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은 세 번째. 오늘은요, 요 비영리 조직 특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영리 조직이 뭐다 이런 거 쭉 나온다 했잖아요. 이제 요 부분 뒤에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오늘 수업 내용을 봤을 때는 8번째 수업은 아마 이 3번 민간 부문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아마 여기까지 제가 지금 들어가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아마 지금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자, 민간 부문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봅니다. 민간에서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국가가 아닌 일반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요,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대표적으로 보면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공급 주체, 그 말은 뭐냐면은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사회복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데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지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급 주체는 크게 제일 먼저는 일단 국가, 그렇기 때문에 공공, 이해되셨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간 부문이요. 그 민간은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나오지만 갈라집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민간도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이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기관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관들은요, 세금을,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 돈을 아끼는 건 맞는데, 세금을 적게 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 일부 얼마를 또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은, 공공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거고 민간은 또 여러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제 3부문, 이 3부문은 또 어디인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공부문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요, 민간 부문에서 사회복지 중에 공공부문은 일단은 공급 주체가 세 군데라고 했으니까 이 공공은 민간은 아니지만 요 세 부분을 제가 같이 설명하면서 또 공공부문도 같이 겸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공부문 들어가있는 부분 보시면요, 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랬는데, 자,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중앙정부는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서울은 무슨 정부일까요? 서울.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무슨 정부에 포함될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을 중앙정부로 생각하는데, 서울도 우리나라 전체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봤을 때는 서울도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지방 하는데 굉장히 멍청한 소리죠, 그렇죠? 서울도 지방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그러면 굳이 말하려면 수도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리고요, 제 친구가 수원시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이 되고 이러면 이제 만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그 친구랑 만나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수원에서 내려오잖아요. 대구는요, 광역시예요. 수원은 시입니다, 시. 구미시, 김천시, 영천시 이런 것처럼요. 시예요, 그냥 경산시 이런 것처럼요. 시니까 물론 대구, 경산시나 영천시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도시는 크겠지만
수원시가 그렇다고 이 광역시급만큼 안 크거든요. 심지어 창원시는요, 마산이랑 합쳐지면서요, 창원은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될 거야, 아마. 넘었나? 한 100만 명이 넘으면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시중에서 그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인구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다 통합하면서. 대구 광역시는요,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에 부산 다음으로 크거든요. 물론 이제 인천한테 살짝 잡혔나 그럴 거야, 아마. 그래도 2위, 3위권이기 때문에 광역시급 중에 수도권 광역시 인천을 제외하고는 지방 중에는 부산 다음으로 큰 도시가 대구예요. 250만 명입니다. 수원시 인구에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인구에 거의 뭐 제가 수원시 인구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최소 4배 이상, 3, 4배 이상은 많습니다. 대구가. 그럼 대구가 더 큰 도시죠. 근데 제 친구 수원시청에 있는 친구가요. 명절이나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가잖아요. 고향 가면 항상 말하는데 시골 잘 갔다 오라고요. 지방 잘 갔다 오라고. 그러면 제 친구 항상 하고 내려온다고요. 너네가 사는 수원시보다도 몇 배가 더 큰 광역시가 대구시라 하면 이렇게 말하고 내려온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중앙정부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중앙정부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제한 모든 전국 정부를 지방정부라 부르래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공부죠. 기초생활수급제도나 또는 뭐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사회보험제도 있죠.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지방정부는요. 예를 들어서 그 지방에서 운영하는 복지정책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보면은 왜 경기도 코로나 지원금 보면은 경기도 모든 도민들에게 이재명 지사가 10만 원씩 다 주고 이거는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에서도 홈뱅킹인가? 스쿨뱅킹인가? 그 계좌가 있잖아요. 그 계좌로 경상북도에 소속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면 안 되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된대요. 걔들한테 30만원씩,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씩 다 지급해 줬거든요. 코로나 학습 지원비 하면서요. 이런 건 지방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공공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즉 다시 말하면요. 대구 광역시가 준 거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 거나 뭐다? 그거를 다 합쳐서 공공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죠?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재원이 조달되어 서비스가 생산되고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다? 공공부문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나온 여러분들 가정에도 뭐 우리나라 88%가 받았으니까 그 대부분 다 받으셨겠죠? 5차 재난지원금 이거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준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대구 광역시 사람에 한해서 코로나 지원금에서 뭐 20만 원씩가 또 나왔죠. 그는 대구시가 준 거잖아요. 그걸 다 포함해서 바로 뭐다? 공공부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주는 거다?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게 공공부문이라는 거. 꼭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민간부문은요. 말 그대로 국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주는 겁니다. 우리 민간에서.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민간부문은 자 이제 이 부분 잘 이해하세요. 민간 비공식 부문과 민간 공식 부분으로 나눠진다 했어요. 됐죠? 민간은 민간 비공식과 민간 공식으로 나누지되 민간 공식은 다시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도 구분된다 했어요. 됐죠? 그리고 민간 비공식 부문에는 구조화되지 않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아니고요.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할게요. 좀 헷갈리죠, 이 부분요. 민간 부문은 민간 비공식과 민간 공식으로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진 중에서 민간 공식 부문은요, 다시 두 가지로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영리 부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비영리 부문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요. 아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영리 부문은 실버타운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요, 뭐 비영리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복지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 비공식 부문에는 구조화되지 않은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비공식적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간 부문은 크게 민간 비공식과 민간 공식이 있는데, 민간 공식은 돈을 벌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 부문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비영리 부문 다시 구분되고, 그리고 민간 비공식 부문에는 누가 포함이 되냐면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하자면은 뭐냐면은 바로 비공식적 자원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뭐다? 민간 비공식 부문이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급 주체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이 공공부문, 공공은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민간 부문은 민간 비공식과 민간 공식으로 구분되고, 민간 공식은 다시 비영리와 영리로, 그리고 민간 비공식 부분은 바로 비공식적 자원인 가족, 친척, 친구, 이웃으로 포함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국가와 시장의 양극단 사이에 위치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단체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 다양한 단체나 조직, 뭐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영역들에 의해서도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또 많은 이제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어려움의 직면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랄까요,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이 부분도 크게 어려움 없이 보시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복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복지 활동들이 지금 보시면 국가 차원에서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금 우리 앞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재난지원금이나 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도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 자기가 소속된 그런 지방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그리고 뭐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대로,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대로 이렇게 자기 지자체 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재정 자립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뭐 얼만큼씩 또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서비스가 나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과 지방 정부를 포괄하는 이 민간 공공부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민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사회복지 오늘날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사회복지는 그래서요, 공공에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 또는요 민간에서 운영되기도 하는데, 공공과 민간의 혼합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 우리 이제 다음 시간쯤 되면 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시면요, 코로나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민간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국가와 함께 서서히 뭐 어떻게 됩니까? 민간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개인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눈에 드러난, 시각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이잖아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진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각지대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국가 공공기관의 이 조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파악이 되면요, 국가 지급 기준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민간으로 이관하면서 민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국가가 예산을 내려주거나, 이해되시겠어요? 국가가 일일이 하나하나 사업을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것을 하게 하고 국가가 그것을 허가를 내준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국가와 즉 공공과 민간이 이렇게 혼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후기 산업사회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계점도 있다는 거,
항상 뭐야? 동전은 양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번째 수업 시간이었고요. 비영리 조직의 특성은 이제 9번째 수업 시간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